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웹팩을 다룰 텐데 요거는 이제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제 여러분이 그동안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고 했던 부분들을 직접 하나하나 만들어 보는 시간이라서 좀 재밌을 것 같고, 또 눈에 좀 착착 보이는 거라서 결과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웹팩을 보는 거고요. 웹팩은 좀 내용이 커서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 웹팩을 하고 강의 후반부에 웹팩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웹팩의 기본 개념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웹팩 사용법 이렇게 바로 하기보다는 왜 웹팩이 필요한지부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듈이라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풀어가려고 그래요. 모듈이라는 것은 이제 많이 쓰실 테지만 ES6 나오면서 임포트 프롬 해가지고 모듈 가져오고 익스포트 해가지고 모듈을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모듈 시스템을 많이 씁니다. 또 리액트 개발할 때도 혹은 Vue.js 개발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키워드예요. 근데 그러한 키워드를 쓸 수 없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mass.js라는 파일을 만들고 app.js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뭔가 이 모듈을 쓴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냥 한번 따라오시면 돼요. 네. 이 코드 복사해서 제가 mass.js라는 걸 우리 폴더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소스 코드를 만들 거니까 이것도 src 만들고 이 안에다가 mass.js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블로그에서 복사했던 그 코드를 갖다 붙였어요. 이건 단순한 함수죠. 그냥 sum이라는 함수인데 인자 두 개를 받아가지고 그냥 더한 값을 반환하는 그러한 함수예요. 그런 함수고, 또 하나 더 만들 것은 app.js를 만들어가지고 아까 정의했던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src라는 폴더에 app.js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를 보려면 이거 썸을 그냥 콘솔 로그로 출력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출력하면 아마도 3이라는 값이 콘솔 로그에 찍힐 거예요. 이거를 어플리케이션에 돌리려면 둘 다 HTML에다 로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코드도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거는 src 폴더가 아니라 그냥 프로젝트 상단에다가 index.html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index.html 만들고, 저는 이 코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있어서 이게 착 나오는데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코드 보기 쉽게 필수값만 이렇게 남기고 다 지울게요. 이렇게 하고 스크립트는 아까 src에 mass.js를 먼저 로딩하고, 이걸 로딩해야 아까 그 sum 함수를 쓸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아래는 src의 app.js를 로딩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 자바스크립트를 로딩하려면 그냥 이렇게 파일 두 개를 로딩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려면 이 파일을 오픈해야 되겠죠. 이게 터미널 왔다 갔다 좀 헷갈려 보이니까 제가 이거 터미널 열게요. 그 단축키로는 커맨드 J 하면은 터미널 나올 거예요. 커맨드 J.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로 열면 되는데 오픈 명령어 쓰면 바로 그냥 그 OS의 디폴트 브라우저를 열 거예요. 저는 크롬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크롬이 이렇게 열리네요. 그리고 결과를 보면 3이라고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려고 만들었던 코드인데, 문제는 sum이라는 게 이렇게 전역 스코프에 전역
스코프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근데 전역 스코프에 이 함수가 노출된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죠. 막 썸에다가 1이라는 걸 할당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의 특징 중에 하나죠. 되게 편리하게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잘못 쓰면 썸이라는 함수를 이제는 못 부르게 되는 상황이 돼요. 이렇게 하면 바로 에러가 떨어지죠. 이거는 이제 다른 자바나 정적 언어와 다르게 빌드 타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어플리케이션의 동작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IIFE 방식의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뭐 꽤 오래전부터 많이 썼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듈 시스템이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불안정한 코드가 되어버리기 쉬운데, 이런 식으로 IIFE라는 걸 쓰게 되면 좀 더 안전하게 네임스페이스, 전역 네임스페이스를 오염시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인데 그냥 코드 복사해 와서 에디터에서 설명할게요. 이 math.js 복사해서 우리가 작성한 math.js를 지우고요. 이렇게 할게요. IIFE 이거를 쓰려면 패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전역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줍니다. 매스에다가 뭘 할당하는데, 기존에 누군가가 매스를 정의했다면 그 매스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빈 객체로 네임스페이스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전역에 노출이 되겠죠. 전역에 노출이 됐다라는 얘기는 누군가 이걸 쓰세요라는 의도예요. 그리고 나서 함수를 이렇게 바로 실행했어요. 본문은 보지 마시고요. 그냥 함수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바로 가로 해가지고 또 가로 하면 이 함수를 정의하자마자 실행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함수를 바로 실행하는 거 하면 이 함수 내에 있는 네임 스페이스는 이 외부에서 절대 접근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함수 스코프라고 하고 자바스크립트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요거를 이제 즉시 함수 실행 표현법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IIFE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정의했던 sum이라는 함수를 요 안에서 정의를 하고 math라는 네임스페이스에다가 sum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면 외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 외부라고 하면 이제 app.js겠죠. app.js는 sum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전역이 없고 대신 math라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math.sum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함수를 즉시 실행해서 스코프를 딱 가둬둔 다음에 이런 네임스페이스,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모듈 시스템을 구현해 왔었어요. 이것도 한번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리프레시하면 math.sum이 동작해서 3이 호출되었고요. 아까는 sum이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외부에 글로벌 스코프에 노출이 됐는데 지금은 없어요. 없어. sum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다만 math라고 치면 이렇게 나오죠. math라고 치면 우리가 아까 math에다가 sum 함수를 할당했죠. 그래서 sum 함수는 math라는 네임스페이스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IIFE 방식의 모듈로 모듈을 만드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모듈 스펙들이 나왔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기 common.js 방식이죠. 요거는 대표적인 게 노드예요. 노드고, 얘네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모든 어떠한 환경에서든 모듈을 지원하자가 이 모듈 명세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노드가 대표적인데, 노드는 익스포트를 통해서 모듈을 만들고, 이 모듈을 쓰려면 require라는 함수를 통해서 써요. 약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의 키워드랑은 좀 다르죠. 거기서는 import를 썼는데 여기는 require를 써요. 그래서 노드에서는 이렇게 쓰고, 반면 비동기적으로 모듈을 써야 되는 환경, 가장 대표적인 것이 브라우저죠. 왜냐하면 브라우저는 서버에서 모듈들을 다 비동기로 다운받아서 모듈을
써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환경에서는 AMD라고 해가지고 비동기 모듈 명세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각자 나오는 것들을 통합해 놓은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UMD라고 하는데 얘가 노드에서 돌아가든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든 둘 다를 지원하게 해주는 게 UMD라는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것이 ES6에서 나오는 표준 모듈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많이 쓰는 익스포트랑 임포트 키워드를 사용하죠. 그래서 매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익스포트 한 다음에 함수를 해주면 돼요. 가져올 때는 임포트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면 되죠. 그러면 가장 많이 쓰이는 ES6의 모듈 시스템으로 우리 썸과 앱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좀 이런 코드들은 그냥 다 지워버리고 아까 실제 썸 함수만 남겨놓고 이거를 익스포트하면 바로 모듈로 만들어줍니다. ES6 코드에서는 얘를 가져다 쓰려면 여기서 이제 임포트를 써야 되는데 임포트 프롬 한 다음에 아까 그 매스 파일의 경로를 이렇게 지정해줘요. 그리고 모든 것 as 매스라고 하면 여기서 익스포트로 제공되는 모든 그 함수나 그런 엔티티들을 매스라는 것으로 이름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썸 함수에 접근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난 썸만 가져올 거야 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썸만 가져와서 쓸 수도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지원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모듈 시스템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단 문제는 이거를 브라우저들이 다 지원하지는 않아요. 다 지원하진 않고 지금 기준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11까지도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일부 모바일 브라우저들도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 요 버전으로 보면 크롬 61 버전에서는 모듈 시스템을 특별한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타입 모듈 해가지고 하면 지원을 해줘요. 네. 이것도 간단히 한번 실습해 볼게요. 대부분 크롬 안 쓰시는 분 있나요? 네. 크롬 다 쓰실 거고 크롬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하려면 이제 인덱스 HTML에서 기존에는 이렇게 두 개를 로딩했잖아요. 근데 지금 app.js에서 매스를 가져오기 때문에 매스는 따로 로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워버리고요. 단 app.js를 모듈로 가져오려면 아까 그 타입이라는 키에 모듈이라고 써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가 이 키워드를 보고 얘는 모듈 시스템을 쓰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저장하고 아마 근데 이거 바로 이렇게 해서 화면을 갱신하면 안 될 거예요. 보면 리프레시하면 이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CORS라는 보안 정책으로 안 돼요. 그래서 조금 꼼수를 둬야 되는데 이 라이트 서버라는 패키지 도구가 있어요. 이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 강의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이거는 그냥 개발 서버를 하나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예요. 이렇게 하면 3000번 포트에 개발 서버 띄워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프레시하면 3이라는 게 출력이 됐고요. 우리 네트워크를 한번 봅시다. 잠깐만 좀 가려야 돼. 뭐가 많은데. 보면 app.js를 로딩하고 있고 그 다음에 mass.js를 로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롬은 이 타입 모듈이라는 걸 추가하면 모듈 시스템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문제는 우리가 크롬 앱만 개발할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아마 B2C 서비스라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웹팩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이제서야 이제 웹팩에 대해서 소개할 차례가 됐습니다. 웹팩은 이러한 모듈 시스템을 지원해줘요. 네. 개발자가 모듈 시스템 안에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웹팩이 만들어낸 코드는 모듈을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동작하게끔 코드를 변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웹팩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살펴볼게요. 웹팩의 첫 번째 개념이 이 엔트리와 아웃풋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볼게요. 웹팩 이게 웹팩 공식 사이트고 웹팩 하면 대부분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웹팩은 자바스크립트를 모듈로 만들어줘요. 아까 우리가 익스포트 키워드를 통해서 모듈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웹팩도 자바스크립트를 모듈로 인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이미지 파일도 모듈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임포트 구문을 사용하면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이미지를 임포트로 가져올 수 있어요. 모듈로 인식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런 SAS 파일 혹은 CSS 파일 그리고 뭐 핸들바 파일도 다 모듈로 인식해서 ES6의 임포트 구문으로 가져오게 해줘요. 근데 여기서 이러한 모듈이 다 얽히고 설켜 있는데 이 얽히고 설킨 모듈의 시작점 여기서는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을 엔트리라고 해요. 엔트리 포인트라고도 하고 엔트리라고도 해요. 웹팩은 이 엔트리를 기준으로 모든 모듈들을 다 찾아가지고 싹 하나의 코드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죠. 그래서 이 만들어진 자바스크립트 결과물을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웹팩은 지금 두 가지 개념을 봤는데 이 엔트리라는 개념과 아웃풋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코드로 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코드로 보자면 이 app.js가 엔트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웹팩이 엔트리 포인트를 기준으로 매스까지 다 찾아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주는데 그것을 아웃풋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웹팩을 통해서 이 두 개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하나의 코드로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쓰려면 요거 실행하면 돼요. 요거 npm 인스톨 한 다음에 웹팩과 웹팩 CLI 웹팩 CLI는 클라이언트 툴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복사해서 설치하면 되는데요. 이게 세이브 dev로 해도 되고 D 옵션으로 해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 아이고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면 패키지를 설치하면 디펜던시라는 곳에 버전 정보가 명시됐었어요. 다시 코드로 들어가면 우리 패키지 파일 보면 여기 디펜던시라는 부분에 아까 설치했던 엑시오스가 설치되어 있죠. 근데 세이브 데브 옵션이나 대문자 데브 옵션을 주면 이 디펜던시가 아니라 데브 디펜던시라는 곳에 의존성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설치한 웹팩과 CLI를 설치했죠. 보통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때 이 성격을 좀 분리해서 해놓는 게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쓰이는 것은 디펜던시. 왜냐하면 이거 AJAX 쓸 때 쓰는 거니까요. 그리고 개발 환경을 꾸밀 때 쓰는 것은 데브 디펜던시에다가 넣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우리가 웹팩 설치한 그 웹팩 명령어는 그 노드 모듈 안에 .bin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거기에 웹팩이라는 명령어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헬프 옵션 줘가지고 문서를 보면 이러한 옵션이 나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제가 쓸 것만 추려놨어요. 그래서 웹팩을 실행하려면 이 세 가지 옵션을 기본값으로 줘야 돼요. 이 모드는 이러한 값들이 올 수 있어요. 뭐 디벨롭먼트냐, 프로덕션이냐, 아니냐. 근데 보통 이 두 개를 많이 씁니다. 모드 값은 지금은 디벨롭먼트만 쓸 거예요. 개발 환경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 때는 디벨롭먼트를 하고 그러지 않고 운영 환경에 갈 때는 프로덕션을 써요. 이때는 뭔가 최적화 작업을 더 웹팩에 추가를 하죠. 그리고 엔트리는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app.js를 전달하면 되고 아웃풋은 어디다 결과물을 전달할래 이제 그 경로라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가가지고요. 노드 모듈스의 bin의 웹팩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아까 모드는 development로 하고요. 엔트리는 src의 app.js고요. 아웃풋은 보통 이렇게 씁니다. 디스트 폴더에 보통 아웃풋을 놔둬요. .js로 할게요. 이렇게 명령을 주면 아마 결과물이 디스트 폴더의 app.js라는 곳에 들어갈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렇게 웹팩 결과물이 나왔고요. 뭐 빠르게 보자면 잠깐만요. 아웃이 아니라 아웃풋이네요. 제가 잘못 썼어요. 아웃풋이죠. 네, 아웃풋입니다. 아웃풋. 네. 이렇게 하면 결과물이 main.js가 되고 용량은 뭐 4KB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가보죠. 여기 디스트 폴더가 생겼고 요 널은 무시하세요. 아까 제가 잘못 만들었어요. main.js 보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코드들이 막 다 생겼어요. 혹시 아까 그 콘솔 로그 찍었던 거, 썸 함수 썼던 거 한번 찾아볼게요. 보면 우리가 썸 함수 했던 것도 뭔가 문자열화돼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콘솔 로그 찍었던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메스 뭐 임포트 해가지고 메스 가져오고 콘솔 로그 찍어놓은 거 여기 보이죠? 이렇게 해서 코드가 다 하나로 합쳐졌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인덱스 HTML에서 앱을 로딩 할 것이 아니라 그 디스트의 main.js를 로딩해야겠죠. 이제는 모듈 시스템을 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걸 지워버려도 돼요. 이렇게 하면 모듈을 지원하지 않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도 동작하는 그런 코드가 된 겁니다. 저장하고 다시 확인해 보면 이렇게 3이 딱 찍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는 그 IIFE 방식으로 모듈을 만들 때는 메스라는 전역 그 네임스페이스가 공개돼 버렸는데 이제는 그런 이름도 공개가 안 돼 있죠. 그래서 훨씬 글로벌 스코프를 하나도 오염시키지 않고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터미널에다가 바로 이렇게 웹팩 옵션을 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이제 옵션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실습할 때도 그런 옵션들이 많을 텐데 컴피그 옵션을 주면 웹팩 설정 파일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웹팩 설정 파일의 기본명이 webpack.config.js예요. 이거 바로 만들어 볼게요. 네. webpack.config.js를 프로젝트 상단에 만들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터미널로 입력했던 옵션 값들을 다 이 설정 파일에다가 추가를 할게요. 이것도 미리 여기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거 그냥 복붙해 가지고 우리 코드에다가 갖다 놓읍시다. 복붙하면서 제가 설명할게요. 요 패스는 노드에서 제공하는 기본 모듈이에요. 그래서 경로를 계산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고 노드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노드는 그 require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모듈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webpack.config.js는 웹팩 자체가 노드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모듈도 노드용 모듈 시스템을 쓴 거예요. 근데 지난달인가 노드에서도 표준 모듈 시스템을 쓰겠다라고 뭐 얘기를 했었고 지금 배포가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아직 그게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노드의 그 common.js 스타일의 이런 모듈 시스템을 썼습니다. 가져왔고 여기서도 모듈을 외부로 노출할 때는 프론트 코드 작성할 때는 그냥 익스포트만 쓰면 됐었는데 노드는 module.export라고 써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할당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본값이 3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드는 디벨롭먼트로 할당을 했고요. 엔트리는 아까
app.js 경로만 입력했는데 지금은 이름 앞에 메인이라는 키를 추가했어요. 왜 이걸 추가했냐면 얘가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이 아웃풋이 뭐냐면 이 웹팩이 결과물로 생성해야 될 아웃풋 경로를 여기다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더와 파일 네임을 지정할 수 있죠. 폴더는 디스트라는 폴더를 넣어주는데 여기는 절대 경로를 넣어줘야 돼서 그 패스 라이브러리에 리졸브라는 함수를 써서 절대 경로 주소를 얻어옵니다. OS마다 이 주소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로 계산해서 가져오죠. 그리고 파일 네임을 정할 때 여기다 그냥 main.js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name이라는 특별한 변수를 쓰는 게 좋아요. 웹팩 환경에서는 웹팩이 구동되면 몇 가지 변수가 있어요. 뭐 name, ext, 뭐 해시 이런 게 있는데 name이 파일 이름을 얘기하고 ext가 확장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name이 이 엔트리 포인트에서 설정한 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엔트리 포인트가 하나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엔트리 포인트가 두 개일 수도 있어요. 두 개일 수도 있어서 뭐 서브일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생성하면 아웃풋이 두 개 생겨요. 근데 두 개 생길 때 그 파일명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네임을 써주면 main.js라는 것도 생기고 serve.js라는 것도 생겨요. 그래서 보통 다중 엔트리 포인트로 웹팩을 말 때 이렇게 씁니다. 지금은 하나만 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웹팩을 실행하는데 그냥 바로 웹팩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npm을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npm에 웹팩 스크립트를 등록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package.json에 가서 아까 빌드에다가 우리가 그냥 테스트 코드만 넣는 에코만 넣는데 여기다가 웹팩으로 할게요. 아까 명령어를 줄 때는 앞에 뭐 노드 모듈스의 빈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패키지 JSON에서 웹팩으로 딱 쳐버리면 얘가 이 명령어를 찾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첫 번째로 지금 프로젝트 하위에 있는 노드 모듈스 폴더를 뒤져가지고 웹팩을 찾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역으로 설치한 노드 모듈스를 찾아서 웹팩을 설치합니다. 만약에 둘 다 없으면 그냥 에러를 던질 테고요. 이렇게 웹팩 실행하고 아까는 뭔 옵션을 줄줄이 달았는데 이제 그 옵션들을 다 이 컨피그 파일에다가 옮겨놨기 때문에 안 달아도 돼요. 그래서 그냥 저장하고 이번엔 npm run하고 커스텀 명령어의 npm run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하면 아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main.js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프론트엔드 개발 툴을 추가하면 그것에 대한 자동화된 명령어를 요 npm 스크립트로 등록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웹팩의 두 가지 개념, 엔트리와 아웃풋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엔트리는 이 엮여 있는 모듈들의 시작점이고요. 이것들을 다 엮어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게 아웃풋. 그래서 웹팩에서는 그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 번째로 다뤄봐야 될 개념이 로더라는 거예요. 로더. 아까 요 그림을 다시 보죠. 웹팩이 요것도 모듈로 보고 요것도 모듈로 보고 뭐 이미지도 모듈로 보고 CSS도 모듈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임포트 해가지고 뭔가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제공해줘요. 그런 환경을. 근데 그런 환경을 하게 해주는 역할이 웹팩의 로더가 하는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로더는 이러한 각 파일들을 이미지나 CSS, 자바스크립트를 모듈로 코딩할 수 있게, 모듈로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로더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로더를 쓰는 것은 매우 간단해요. 매우 간단하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CSS 로더, 스타일 로더, 파일 로더, URL 로더가 있는데 로더를 쓰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매우 쉬운데 문서 보면 다 있는데 로더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고 보면 좀 더 우리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더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로더의 동작을 한번 봅시다. myloader.js라고 한번 파일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 상단에 myloader.js 하고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파일은 그 블로그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복사하시면서 들으면 이것도 똑같이 이 로더도 웹팩 위에서 동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Node.js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Node.js의 모듈 시스템을 써야 되기 때문에 모듈 익스포츠로 모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함수를 만들었죠. 모듈은 그냥 함수예요. 함수인데 코드 내용을 인자로 받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이 컨텐트가 코드 내용이 쭉 들어와요. 그래서 이 함수는 뭐 하냐면 코드 내용을 받아서 그대로 그 코드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로더가 동작했는지 안 했는지, 또 어떻게 동작하는지, 몇 번 동작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단순히 로그만 찍어 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로그만 찍는 거예요. 그래서 로더를 사용하는 방법을 봐볼게요. 로드를 쓰려면 이 웹팩 컨피그에서 설정을 해줘야 돼요. 보면 웹팩 컨피그에서 이 모듈이라는 키에다가 요거 설정 파일을 추가하면 됩니다. 우선은 요거 복사해서 그대로 가져올게요. 아웃풋 아래다가 만들어 볼게요. 복사하시면서 들어보세요. 모듈이라는 곳에다가 로더를 설치해요. 그리고 모듈 아래 룰스라는 그 배열이 있는데 여기에 모듈을 한 개부터 여러 개를 다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할 때 사용하는 값이 테스트와 use라는 키예요. 이 테스트는 정규 표현식에 들어가는데 그 파일명을 이 정규 표현식을 통해서 찾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모든 .js로 끝나는 모든 파일을 찾는 거예요. 즉 자바스크립트를 찾는 코드죠. 모든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요 아래 설정한 모듈을 적용해라 라는 얘기죠. 실제 개발할 때 어떤 거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거 쓸 때 정규 표현식이 좀 헷갈리잖아요. 이거를 좀 시각화해서 보면 좀 쉬울 거예요. 뭐 서비스는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서비스로 이렇게 보면 정규 표현식을 입력하고 디스플레이 하면 이렇게 .js로 끝나는 모든 파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했던 게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게 이 .js로 끝나는 파일은 myloader를 실행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한번 다시 npm run build로 돌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찍히죠. 로그가 myloader가 동작함이라고 찍혔고 이게 하나만 찍힌 것이 아니라 두 개 찍혔어요. 두 개. 두 개 찍혔다는 얘기는 우리가 작성한 이 app.js도 얘가 뭔가 처리를 했고 mass.js도 처리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로더는 이 각 파일별로 뭔가 작업을 하는 녀석이 로더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js로 끝나는 파일이 이 두 개라서 모든 것.js로 끝나는 모든 파일에 대해서는 이 myloader를 적용하세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것을 조금 변경해 볼게요. 우리가 이 컨텐트라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컨텐트로 에서 오는 그 코드를 좀 변경해서 지금은 우리 코드가 콘솔 로그를 찍고 있을 거예요. app.js에서 콘솔 로그가 아니라 알럿으로 변경하는 코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우리 로더가 하는 역할은 모든 콘솔 로그는 알럿으로 변경하는 코드로 변경해서 번들링해 그런 얘기겠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 컨텐트가 내용이 뭔지 한번 여기다가 콘솔 로그로 컨텐트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굳이 안 해도 돼요. 제가 바로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요 로고를 보면 myloader가 동작함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 있죠. app.js 코드가 나오고 또 myloader가 동작함해서 sum 있는 mass.js가 실행되죠. 그러면 간단하겠죠. 이거 그냥
리턴할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바꿀게요. 예를 들어서 콘솔 로그라는 요 문자열을 알랏이라는 문자열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죠. npm run 빌드 한 다음에 빌드를 했고요. 실제 우리 결과를 보면 알랏으로 3이 딱 찍혔죠. 이렇게 로더 이게 정리해서 보자면 로더는 각 파일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 파일에 대해서 뭐 파일 내용을 변환하거나 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로더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로더를 한번 써볼게요. 로더. 자주 사용하는 로더라고 해가지고 4가지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코딩할 때 CSS 필수로 쓰고 또 CSS랑 이미지 필수로 쓰고 뭐 폰트 이런 것도 다 필수로 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임포트 구문을 통해서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려면 얘를 또 모듈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적절한 로더를 세팅하면 처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style.css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 그냥 복사해가지고 우리 src 폴더 가가지고 여기서 style.css 하고 아까 그 코드를 복사해 볼게요. 저는 그냥 바디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보통은 이 CSS 로딩할 때 인덱스 HTML에서 로딩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웹팩을 쓰는 이유는 그게 아니라 이 CSS 파일까지도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이 app.js에서 임포트 한 다음에 style.css를 이렇게 가져오고 싶다라는 얘기죠. 근데 아무런 지금 설정 없이 이걸로 해서 한번 빌드를 해볼게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에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CSS 모듈을 가져오는데 이제 파싱하는 작업에서 뭔가 실패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적절한 로더를 써라라고 합니다. 그 적절한 로더는 여러분들의 몫이긴 한데 이미 제가 찾아놨어요.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요 CSS 로더를 설치하면 됩니다. 로더 이렇게 설치할게요. npm 인스톨 한 다음에 D 옵션 주고 설치하면 됩니다. 로더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아까 마이 로더를 적용했듯이 CSS 로더도 이런 식으로 모듈이라는 곳에 룰 배열에다가 추가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아까 우리 마이 로더 세팅했던 부분은 그냥 여기 지워버리고 대신에 이렇게 할게요. 이 말은 CSS로 끝나는 모든 파일에 대해서 방금 설치한 CSS 로더를 적용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app.js나 main.js는 건드리진 않고 style.css만 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고 빌드를 해보죠. 다시 npm run 빌드로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빌드가 잘 됐고 결과 파일이 main.js로 갔고 아까는 뭐 한 4KB 됐는데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main.js 가서 아까 우리가 세팅한 백그라운드 코드가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코드가 여기 보면 바디 백그라운드 컬러 그린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 있죠. 바디에 백그라운드 컬러 그린이라고 해서 뭔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싹 들어가 있어요. CSS 코드가. 그리고 나서 우리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결과를 확인하면 아직 뭔가 적용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보면 바디의 컬러 값을 봐도 뭔가 이 브라우저 기본값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뭐냐면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CSS 코드가 모듈로 임포트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이 CSS가 렌더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DOM이라고 많이  HTML 코드가 브라우저에 렌더링 되는 과정을 보면
HTML 코드가 뭔가 파싱이 되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식으로 도움으로 만들어져요. 이걸 DOM이라고 그래요. 어떤 문서로 만들어지는데 CSS도 마찬가지예요. CSS 코드를 파싱해서 이러한 형태의 트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CSSOM이라고 해요. 여기는 안 써놨는데 뭐 CSSOM이라고 합니다. 뭐 DOM이랑 비슷하게. 그래서 브라우저는 그 DOM과 CSSOM을 참고해서 렌더 트리를 만들고 화면에 쫙 그리는데 지금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있는 그 CSS 코드가 브라우저에 의해서 그 파싱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에만 있지 아직 뭔가 렌더링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렌더링 하기 위한 도구가 이 스타일 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CSS 코드를 웹팩에서 지원하려면 아까 그 CSS 로더와 스타일 로더를 동시에 써야 돼요. 그래서 CSS 로더가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있는 CSS 파일을 브라우저에 렌더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설치해 볼게요. 요거 복사하고 네, 복사됐고 이것도 이제 CSS 파일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use라는 곳에 CSS 로드에 추가하면 돼요. 근데 순서를 좀 주의해야 될 게 이 웹팩은 뒤에서부터 앞 방향으로 로드를 적용하기 때문에 CSS 로드를 적용한 다음에 스타일 로드를 적용해야 이게 브라우저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CSS 로드 앞에 스타일 로드를 추가하고 다시 한번 빌드 해볼게요. 네, 빌드를 하고 하면 똑같이 메인 JS가 나왔고 얘를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제는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CSS는 보통 이렇게 쓰고요. 뭐 사스도 거의 비슷하게 이런 방식으로 씁니다. 이거는 이후에 같이 실습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백그라운드 아까 색상이 아니라 이번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이런 파일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파일로 하는데 이 백그라운드로 쓸 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코드에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아까 처음 공유된 요 GitHub에 보면 리소스라는 게 있고 여기에 bg.png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백그라운드 파일인데 요거를 다운로드 할게요.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요거를 우리 소스 폴더에다가 가져올게요. 이렇게 해서 src 폴더에 bg.png라는 파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스타일 코드로 가서 방금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줬는데 그게 아니라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URL 써가지고 bg.png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요 상태로 빌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요 파일을 또 모듈로 가져오도록 했는데 웹팩이 이 파일 뭔가 파싱하다가 에러를 떨굴 거예요. npm 빌드 해보면 그렇죠. 이 bg.png에서 파싱하다가 에러 떨어졌다. 그래서 얘도 좀 로더를 써라라고 합니다. 이때 써야 될 것이 파일 로더입니다. 이미지 파일이나 폰트 파일 이런 것들을 모듈로 처리해 주는 것이 방금 봤던 요 파일 로더예요. 요 파일 로더도 똑같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npm 인스톨하고 d 옵션 주고 파일 로더 이렇게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하면 되고 이제 아까는 그 웹팩 컴피그에서 이 CSS에 대해서 적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 적용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 더 추가해서 룰에다가 추가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그 배열 형식이라서 아이고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PNG 파일에 대해서는 파일 로더가 동작하도록 하세요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보세요. 이렇게 빌드하면 이 디스트 폴더에 아까 그 파일이 이동되어 있죠. 이동되어 있는데 파일명은 조금 변경됐어요. 이거는 웹팩이 실행될 때마다 어떤 해시 값을 생성하는데 그 값을 이 파일명으로 대체한 겁니다. 아마도 이거는 정적 파일이기 때문에 배포했을 때 이름이 계속 변경되면 캐시를 무력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변경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이 main.js에서는 이미지 파일을 어떻게 가지고 오고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백그라운드라는 코드를 찾아보면 이렇게 URL로 뭔가를 로딩하고 있고 여기서 png 이렇게 찾아볼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뭐 해시값.png라고 얘를 로딩하는 코드를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적용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적용은 안 됐고 뭔가 에러 떨어졌는데 지금 이 템프스 지금 이 이미지 파일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이미지는 루트 폴더에 있는 게 아니라 디스트 폴더 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프리픽스로 경로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한 게 이제 파일 로더의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는 use라는 키를 썼는데 이번엔 이제 파일 로더에 대한 옵션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로더로 바꾸고 그리고 옵션에다가 이러한 것들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 복사해서 바로 우리 코드로 가져올게요. 네, 이렇게 파일 로더를 쓰고 옵션을 추가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옵션은 파일 로더 문서에 가면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은 강의에 맞게 그냥 필요한 것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퍼블릭 패스라고 해서 이렇게 디스트를 붙여주면 이 디스트가 파일을 호출하는 부분에 프리픽스를 붙여줘요. 그래서 이전에는 바로 파일을 임포트했는데 그게 아니라 디스트 폴더에 있는 파일명을 임포트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아까는 좀 식별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네임 변수를 써가지고 name.ext 그래서 파일명을 그대로 썼고 단 이제 뒤에 쿼리 스트링을 붙였어요. 근데 요거는 이 뒤에 쿼리 스트링을 해시값으로 붙여야 이 파일이 배포됐을 때 캐시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통 붙입니다. 그럼 이거 저장하고 디스트 폴더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예, 빌드를 하면 main.js가 옮겨져 있고 여기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도 그대로 와 있죠. 그리고 우리 코드로 결과물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CSS에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이미지 경로도 한번 봐볼까요? 바디에 설정한 거고 보면은 디스트 폴더에 background.png하고 뒤에 쿼리 스트링까지 해시값이 자동으로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파일을 웹페이지 개발하다 보면은 이미지 많이 쓰게 되는데 작은 이미지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이 브라우저가 그 이미지들을 다 HTTP로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동시에 요청하긴 하지만 브라우저에 따라서 동시에 요청할 수 있는 개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일이 이미지가 작은 게 너무 많아 버리면 오히려 네트워크 HTTP 콜을 많이 날려버리기 때문에 좀 더 좋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작은 이미지들은 하나로 합치거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에 뭔가 코드로 넣어주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이 데이터 URI 스키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스펙인데 예를 들어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 이미지 태그에 로딩할 때 src에다가 URL을 넣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지를 베이스 64라는 걸로 인코딩한 그 문자열 값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펙은 데이터라는 키에 이 문자열이 어떤 파일 타입이고 그리고 뭘로 인코딩 됐는가라는 그런 표시를 한 다음에 뒤에 그 이미지 값을 쭉 넣어주면 돼요. 보통 이런 식으로 작은 이미지들을 처리하면 훨씬 페이지 렌더링 속도를 올릴 수가 있죠. 이러한 처리를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URL 로더라는 게 있습니다. URL 로더는 기본적으로 파일 로더를 내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 로더, URL 로더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URL 로더만 설정을 하면 되고 설정 방법도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하고 살펴볼게요. 이 npm 인스톨 한 다음에 URL 로더를 설치를 할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설정 방법은 거의 유사하죠. 거의 유사한데 마지막 요 리밋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리밋 값이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5KB 미만의 파일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베이스 64로 인코딩해서 문자열로 만들고 그렇지 않고 이거보다 큰 파일은 그냥 아까 파일 로더가 한 것처럼 파일을 복사해라. 그런 옵션이에요. 그럼 요거 한번 추가해 볼게요. 파일 로더 적용한 부분을 그냥 URL 로더로 바꾸고 여기에 리밋 값을 5000으로 줬어요. 근데 우리 이미지가 보면 크기가 1.2MB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게 URL 로더로 해서 그 베이스 64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좀 값을 크게 줘 볼게요. 이렇게 하면 오메가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 생성되지 않고 바로 아마 파일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될 것 같아요. npm run 빌드로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main.js 크기가 1.58MB 크게 돼버렸어요. 예.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이러한 코드들이 아까 베이스 64로 인코딩된 이미지 정보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잘 돌아가요. 이렇게 보면 잘 돌아가고 이 바디에 백그라운드 이미지 세팅한 걸 보면 아까 베이스 64로 인코딩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뭐 정답은 없고요. 그 사이트 상황에 개발하는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뭐 값을 변경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정책에 맞게 이미지 사이즈도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요 그냥 5KB 해서 빌드 해볼게요. 그러면 main.js는 이렇게 되고 파일 그 백그라운드는 그냥 그대로 복사되는 걸 볼 수 있죠.